1818년 봄, 전라남도 강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올해로 57세. 머리는 거의 다 샜고 손은 떨립니다. 18년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이 쌓여 있어요. 그가 직접 쓴 책들입니다. 벽 한 면이 책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면에는 갈필과 먹, 그리고 다 다른 종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날 그는 한 권의 책의 마지막 점을 찍습니다. 표지에 적힌 네 글자. 목민심서. 한자 그대로 옮기면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의 책. 총 48권 16책. 글자 수로 환산하면 약 50만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단행본으로 만들면 두꺼운 책으로 12권 분량입니다. 이 사람이 18년 동안 강진에서 쓴 책이 정확히 몇 권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약 500여 권. 500권입니다. 18년 동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권 이상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유배지에서. 자료도, 도서관도, 동료도 없는 곳에서.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꺼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500권 중에서 그의 생전에 시행된 정책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목민심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책은 그의 살아생전 누구의 책상 위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어떤 관아에서도 어떤 수령도 이 책을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가 1836년에 죽었습니다. 75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이 책은 60년 가까이 묻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행정 매뉴얼이 200년 동안 살아남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행정학 필독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연수원 추천도서, 그리고 베트남, 중국, 일본의 행정학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는 책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이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200년 전 강진의 한 초가집에서 한 노인이 점을 찍은 그 책이 지금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관심이 생기시면 댓글에 궁금이라고 남겨주세요. 한 번도 작동하지 않은 매뉴얼이 어떻게 200년을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580년 전 세종이 시스템을 만들었듯이 540년 전 성종이 법을 만들었듯이 한 사람의 학자가 그 시스템과 법을 어떻게 현장에서 다시 묶었는가? 이것은 한 권의 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현장 사이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사이에서 외롭게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책이 진짜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을까요? 답은 거의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약용의 생전 1762만 1836 시행된 적 없음. 그가 죽은 뒤 가보개혁 1894 일부 정신만 반영. 대한제국 시기 1897만 1910 산발적 인용. 일제강점기. 금서에 가까운 취급.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이 책은 책상 서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책의 필사본이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 은밀히 돌았어요. 조선 후기 학자들의 일기나 편지를 보면 내가 강진의 다산 선생의 책을 빌려 베껴 두었다는 구절이 종종 등장합니다. 다산. 이게 정약용의 호입니다. 강진 유배지의 차밭 언덕에서 따온 이름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사람들은 시행되지도 않은 책을 굳이 베껴가면서까지 읽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책 안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선 후기 지방행정의 진짜 풍경. 수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전이 어떻게 백성을 등쳐먹는지, 백성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걸 한 줄도 빠짐없이, 한 단계도 누락 없이 거의 의학 해부서처럼 정리해둔 책. 그게 목민심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책상에서 상상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는 28세에 과거 급제했고 그 뒤로 약 10년 동안 실제로 지방관을 지냈습니다. 곡산 부사, 동부승지, 형조 참의. 지방으로 내려가서 직접 백성을 만났고 직접 세금을 걷었고 직접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의 유배지에서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한 책. 그게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은 학자의 책이 아니에요.
행정가의 책이고 현장의 책이고 무엇보다 실패한 권력자가 권력에서 떨어져 나와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적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왜 정약용의 생전에는 이 책이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죄인이었어요. 1801년 신유박해 사건에서 그는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로 유배됩니다. 조선에서 죄인의 글은 아무리 훌륭해도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수 없었어요. 둘째, 이 책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목민심서를 펼치면 당시 조선 관료 사회의 부패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이걸 정책으로 채택한다는 건 자기 살을 자기가 도려내는 거예요. 당시 권력자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발견되어서 묻혔던 책. 이게 목민심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정약용. 1762년 출생. 태어난 곳은 경기도 광주. 지금의 남양주예요. 집안은 남인 계열. 조선 후기 정치 지형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론의 견제를 끊임없이 받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천재 형제 넷이 태어납니다. 큰형 정약현, 둘째 정약전, 셋째 정약종, 그리고 막내 정약용. 이 네 형제가 모두 어마어마한 학자였어요. 특히 둘째 정약전과 막내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막내 정약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한 번 본 책은 다시 안 봐도 다 외웠다고 합니다. 22세의 진사, 28세의 식년시 갑과로 급제. 식년시 갑과라는 게 무엇이냐? 3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과거 시험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고시 수석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때 그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조. 조선의 22대 왕. 당시 정조는 39세. 정약용은 28세. 11살 차이지만 정조는 정약용을 단순한 신하로 보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학문적 동료에 가까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마주 앉아 토론하고 정조가 새로운 책을 읽으면 정약용을 불러 의견을 묻고 정약용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정조가 그걸 정책으로 시도해보고 이런 관계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통념을 깨고 가야 합니다. 조선의 왕과 신하는 일방적인 명령 마이너스 복종 관계라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21세기 스타트업의 CEO와 CTO 관계에 가까워요. 한 사람이 비전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그걸 기술로 구현하는 관계.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 중 가장 유명한 게 무엇일까요? 수원화성.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화성입니다. 정조가 1794년에 화성 축조를 명령했어요. 정약용이 그 설계와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한 가지 천재적인 발명을 합니다. 거중기. 이게 무엇이냐? 도르래와 지렛대 원리를 결합한 일종의 기중기예요. 당시 화성 같은 거대한 성을 쌓으려면 수백 명의 인부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중기를 쓰면 한두 명이 그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어요. 정약용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거중기 덕분에 화성 축조의 노동력이 약 40% 절감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노동력 40% 절감.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건설 현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건비 40%를 줄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정약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성 축조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적게 들었어요. 인부들의 사망사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약용은 화성 축조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처음으로 정식 임금을 지급하게 했어요. 조선에서 그 전까지의 대규모 토목 공사는 백성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부역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조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백성에게 일을 시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일도 빨리 끝나고 백성도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화성을 쌓는 동안 정약용은 단순히 설계자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돌을 옮기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서 다치는지, 어떤 도구가 잘 안 맞는지, 어떤 길이 너무 가팔라서 돌이 자꾸 굴러떨어지는지 그가 직접 봤어요. 이게 정약용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책상에서 글을 쓰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사람.
그래서 그가 훗날 쓴 책이 현장 행정가의 매뉴얼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18년 유배지에 갇히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1800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49세. 너무 이른 죽음이었어요. 정약용은 그때 39세. 그의 인생 최고의 후원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모든 게 바뀝니다. 1801년 1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돼요. 정순왕후는 정조시대 내내 견제받았던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정조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분으로 삼은 게 사학을 척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학 잘못된 학문. 당시 노론이 천주교를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조선 후기의 천주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 평등의식, 그리고 과학 지식을 함께 가져온 사상 체계였습니다. 남인계열 학자들 중 상당수가 천주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어요. 신유박해의 진짜 표적은 천주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조시대에 등용된 남인과 시파 세력 그 전체였어요. 천주교는 그저 명분이었습니다. 자, 1801년 1월 정약용 형제가 체포됩니다. 큰형 정약현은 살아남았어요. 그는 천주교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셋째 정약종은 끝까지 천주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둘째 정약전과 막내 정약용은 천주교와 거리를 둔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형은 면해요. 대신 유배.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1801년 2월 한양 외곽. 두 형제가 같은 날 출발합니다. 한 사람은 흑산도로. 그게 둘째 정약전이에요. 한 사람은 강진으로. 그게 막내 정약용이에요. 흑산도는 전라남도 신안의 외딴섬. 한양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km. 강진은 전라남도 남해안. 한양에서 약 350km.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나주의 어느 갈림길. 거기서 한 사람은 서쪽으로, 다른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갈라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이 그 자리에서 형 정약전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형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약전이 동생을 끌어안으며 한 말이 남아있어요. 네가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살아서 다 적어두어라. 이게 두 형제가 본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정약전은 그 뒤로 흑산도에서 15년을 살다가 1816년에 거기서 죽어요. 동생 정약용을 다시 보지 못한 채로.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흑산도에서 벌어집니다. 정약전은 그 외딴 섬에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자산어보. 자산은 흑산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책이 무엇이냐? 흑산도 주변 바다에 사는 물고기 226종을 직접 잡아보고 만져보고 해부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마다 모양, 색깔, 맛, 잡는 방법,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까지. 한국 최초의 해양생물학 저서로 평가받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두 형제가 두 섬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권의 거대한 책을 쓰고 있었어요. 형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동생은 강진에서 목민심서를. 조선 후기의 가장 천재적인 두 형제가 가장 외로운 두 자리에서 가장 큰 두 권의 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은 그들을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야는 가두지 못했어요. 자, 이제 강진으로 들어갑니다. 1801년 11월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해요. 처음 그가 묵은 곳은 한 주막집의 뒷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동문매반가라는 별명을 가진 노파. 글자 그대로 옮기면 동문 앞에서 밥을 파는 여인. 이 여인이 정약용을 받아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세요. 40세의 정약용. 한때 정조의 총애를 받던 천재 신하. 도승지까지 지냈던 사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강진 외곽의 한 주막집 뒷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 한 칸. 이 방에서 정약용이 처음 4년을 보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강진에 도착한 직후 한 12년은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평생 일군 모든 게 무너지고 형은 다른 섬에 갇히고 또 다른 형은 처형당하고 자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리에 있다면 처음 12년 동안 무엇을 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1804년 즈음부터 무엇인가가 바뀝니다. 정약용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짧은 시, 그 다음 편지, 그 다음 짧은 논문, 그리고 점점 더 큰 책으로.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인의 평균 직장 근속 연수가 약 67년이라고 합니다. 18년은 그 3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 40세부터 57세까지를 통째로 묶어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정약용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어요. 이 반복 안에서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한 시스템.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진의 학생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죄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학생들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명, 2명, 그가 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결국 그는 학생들을 받아들여요. 1808년 그는 강진 외곽의 다산이라는 차밭 언덕에 작은 초당을 짓습니다. 이게 다산초당이에요. 여기서 그는 18명의 제자를 키워냅니다. 기록에 그 이름이 다 남아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황상. 황상은 지방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그를 받아들였고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다산초당은 단순한 서당이 아니었어요.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분야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은 경학을 정리하고, 한 사람은 역사를 정리하고, 한 사람은 시문을 모으고, 한 사람은 행정문서를 분석하고, 각자 맡은 분야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정약용에게 가져오면 정약용이 그것을 종합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그냥 서당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최초의 사설 연구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기 자본 영혼으로 운영하는 1인 싱크탱크에 가까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500권의 책, 18년, 18명의 제자. 이 세 가지 숫자가 합쳐지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기 안에 한 시스템을 세웠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양의 글을 쓰고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고 정해진 분량의 제자들과 토론하고 이 루틴이 18년을 그를 살려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유배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서 떨어져 나온 인생의 종착역. 그런데 정약용에게 강진 18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의외입니다. 강진은 그의 진짜 임지였어요. 한양에서 그가 한 일은 정조라는 위대한 왕 아래에서 하나의 작은 통일바퀴 역할이었습니다. 강진에서 그가 한 일은 한 시대 전체의 시야를 통째로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작은 사람이었다면 강진은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컸기 때문에 강진이 그의 무대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정약용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가둔 자리가 사실은 당신의 진짜 일터일 수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그 자리가 당신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500권의 책은 그 증거예요. 자, 이제 목민심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책의 진짜 천재성은 구조에 있어요. 총 12편 72조. 12편이 무엇이냐? 한 명의 지방관이 임지에 부임해서 떠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12단계로 나눈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임 임지로 떠나는 단계. 율기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단계. 봉공 공무를 받드는 자세.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 관리 관련 업무. 호전 재정과 세금 업무. 예전 의뢰와 교육 업무. 병전 군사 업무. 형전 형벌과 재판 업무. 공전 토목과 건설 업무. 진왕 흉년과 재해 대응. 해관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단계.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전부터 공전까지 6편이 정확히 경국대전의 육전과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정약용은 경국대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다시 쓴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경국대전이 헌법이라면 목민심서는 그 헌법의 시행세칙입니다. 경국대전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면 목민심서는 현장에서 진짜로 어떻게 하느냐의 매뉴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발견을 짚어드릴게요. 목민심서의 첫 편이 무엇이라고 했죠? 부임. 그리고 마지막 편이 해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약용은 한 지방관이 직무를 받기 전부터 직무를 마치고 떠난 뒤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의 영역으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자세를 갖춰야 하고 떠난 뒤에도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부임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임명장을 받으면 곧바로 출발 준비를 해라. 자기 짐을 적게 챙겨라. 화려한 가마를 타지 마라. 백성에게 짐이 되는 환영회를 받지 마라. 해관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백성이 가져온 송별 선물을 받지 마라. 임지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 마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라.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여기에 적혀있는 핵심 원칙들이 200년 전 목민심서 안에 거의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목민심서 율기 편이 한 구절입니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다. 지금 2026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행위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200년의 간격이 있는 두 문장이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만약 목민심서가 200년 전에 실제로 시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의 멸망이 늦춰졌을 수도 있어요. 지방 행정의 부패가 줄어들고 백성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국가 재정이 안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권력자들이 이 책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권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없을 때 매뉴얼은 200년을 떠돌게 됩니다. 목민심서가 200년을 떠돈 이유. 그건 책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사실 정약용의 3대 저서 중 한 권일 뿐이에요. 그가 강진에서 완성한 행정 관련 3대 저서를 흔히 1표 2서라고 부릅니다. 경세 6표 국가 시스템 전체의 개혁 청사진, 목민심서 지방관의 현장 매뉴얼, 흠음신서 형사재판의 실무 지침. 이 세 권을 합쳐서 보면 한 가지 그림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부패 척결만 외친 게 아니었어요. 위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가운데로는 지방 행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래로는 사람을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층위를 동시에 설계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법 개정안과 정부 부처 매뉴얼과 형사소송 실무 지침을 한 사람이 강진의 초가집에서 동시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국사 최대의 행정가이자 가장 실용적인 학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목민심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의 진짜 무서움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조선 후기 지방 행정의 부패 시스템을 거의 해부학 교과서처럼 정리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념을 깨야 합니다. 조선의 부패는 수령, 즉 지방관의 부패라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약용은 한 가지 충격적인 관찰을 합니다. 진짜 부패는 수령이 아니라 아전에서 시작된다. 아전이 무엇이냐? 지방 관하에서 일하는 실무행정 직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청군청의 7급, 6급 공무원에 가까워요. 수령은 평균 23년 임기로 바뀝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전은 어떨까요? 평생 그 자리에 있어요. 아버지가 아전이면 아들도 아전, 손자도 아전. 같은 가문이 한 지역에서 100년, 200년씩 그 자리를 지킵니다. 수령은 임지의 지리도 잘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고 관행도 잘 몰라요. 23년이면 떠납니다. 아전은 모든 걸 압니다. 어느 집이 부유한지, 어느 집이 약한지, 어느 마을이 세금을 떼먹는지. 이 정보 비대칭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수령은 아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전은 그 의존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요. 자, 정약용이 정리한 아전의 부패 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게요. 정약용은 아전을 단순히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시스템을 미워했습니다. 아전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부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전이 도둑이 되는 것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를 둔 사람의 죄다. 이 한 줄이 정약용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정리한 부패 수법을 보겠습니다. 목민심서에 정리된 대표적인 8가지 수법이 있어요. 첫째, 백골징포.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다. 둘째, 황구첨정. 갓 태어난 아기를 군적에 올린다. 셋째, 인징. 도망간 사람 몫을 이웃에게 받는다. 넷째, 족징. 도망간 사람 몫을 친척에게 받는다. 다섯째, 가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둔다. 여섯째, 환곡농간.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2배로 받는 환곡 제도를 아전이 사적으로 빼돌린다. 일곱째, 양안 조작. 토지 대장을 조작해서 세금을 빼돌린다. 여덟째, 형옥농간. 재판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는다. 8가지를 들으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수법의 공통점은 백성이 그 절차를 모른다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군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환곡장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고 토지 대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릅니다. 백성이 모르기 때문에 아전이 그 사이에서 돈을 빼먹을 수 있어요. 이게 200년 전 조선의 부패 구조입니다. 자,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백골징포 같은 노골적인 수법은 없어졌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패턴은 어떨까요? 복잡한 행정 절차, 알 수 없는 서류 양식,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아는 관행. 이 모든 게 200년 전 아전이 백성을 모르게 만든 그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은 형태로 남아있어요. 이게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서운 통찰입니다. 부패의 형태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부패의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백성이 모르게 한다. 이게 모든 부패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곡농간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환곡은 원래 좋은 제도였어요. 봄에 곡식이 떨어진 백성에게 관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이자율은 약 10%.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아전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았느냐. 첫째, 장부에는 곡식 100섬을 빌려준 것으로 적고 실제로는 70섬만 줍니다. 30섬을 빼돌려요. 둘째, 가을에는 100섬의 이자 10섬을 더해서 110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양은 110섬인데 장부에는 환곡으로 100섬만 들어왔다고 적어요. 10섬은 또 빼돌립니다. 셋째, 흉년이 들어 백성이 갚지 못하면 그 빚을 친척이나 이웃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인징과 족징이에요. 자, 한 백성의 1년을 정리해봅니다. 봄에 70섬 받음, 장부에는 100섬으로 기록, 가을에 110섬 갚음, 장부에는 100섬으로 기록, 실제로는 40섬을 손해봤는데 장부상으로는 거래가 깔끔합니다. 이게 한 마을에 수십, 수백 가구가 동시에 당하는 일이었어요. 목민심서에 정약용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곡은 백성을 살리는 제도였으나 백성을 죽이는 칼이 되었다. 자, 그러면 정약용이 제시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목민심서에 그 답이 적혀 있어요. 수령은 임지에 도착한 첫 달부터 아전이 작성한 모든 장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수령은 매달 한 번씩 마을을 직접 돌며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 수령은 모든 결정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3가지 원칙이에요. 직접 확인, 직접 듣기, 근거 남기기. 이게 200년 전 정약용이 제시한 부패 예방의 3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21세기 현대 행정학에서도 똑같이 강조되는 원칙이에요. 안마이너스 사이트 베러퍼케이션, 시터전 피드백, 에버던스 마이너스 베이스트 디시전 메이킹. 영어 단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200년 전 강진의 한 노인이 적어둔 그것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1818년에서 2026년으로 건너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행정 화두가 무엇입니까? 현장 중심, 민생, 체감 행정.
정부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모든 정책에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행정이 현장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이 한 정부 청사. 사무관이 모니터 앞에 앉아 통계 자료를 봅니다. 엑셀 파일에는 숫자가 빼곡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요. 이 사무관이 정책을 만듭니다. 보고서가 올라가고 장관이 결재하고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무관은 자기가 만든 정책이 적용될 그 시군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가 아픈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정책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발표되고 시행돼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 가서 부딪힙니다. 이건 우리 동네 사정과 안 맞는다. 이 양식이 너무 복잡하다. 이 신청 조건이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정책은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이 패턴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행정의 큰 그림이었어요. 자, 여기서 정약용이 200년 전에 한 가지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령은 매달 한 번씩 마을을 직접 돌며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현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상 위 통계가 아니라 발로 뛰어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대 정부가 강조하는 행정 철학 중 하나가 실용민생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상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든 정책을 펴겠다는 거예요. 이 철학의 200년 전 원형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정약용의 한 줄을 가져와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백성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자, 한 가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현장 점검, 민생 토론회, 주민자치회의, 공공협의체 같은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 원칙으로 귀결돼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정책의 대상자를 직접 만난다. 이건 진짜로 새로운 발상일까요? 아니에요. 200년 전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적어둔 그것입니다. 수령은 매달 한 번씩 마을을 직접 돌며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목민심서가 진짜로 시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권력자가 책을 펼칠 의지. 정약용 시대에 가장 부족했던 게 이거였어요. 책은 있는데 그 책을 펼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현장과 책상 사이의 거리를 좁힐 시스템. 매월 한 번씩 마을을 도는 일이 지금 행정 시스템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셋째, 백성이 모르지 않게 하는 정보 공개. 200년 전 아전의 부패가 백성이 모르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지금 행정의 모든 절차와 결정이 시민이 알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목민심서는 더 이상 박물관의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매뉴얼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목민심서가 쓰인 게 1818년, 정약용이 죽은 게 1836년, 그리고 갑오개혁이 1894년에 시작됩니다. 정약용 사망 58년 뒤에요. 대한제국이 1897년, 정약용 사망 61년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정약용 사망 112년 뒤. 이 흐름을 따라가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정약용의 책은 한 시대를 건너뛰어서 다음 시대로 전달됐어요. 그가 쓴 한 줄 한 줄이 5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에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읽히고 인용되고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정책, 우리가 쓰는 글, 우리가 남기는 기록, 이게 우리 시대에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이걸 읽고 그때 시행할 수도 있어요. 정약용이 200년을 기다렸듯이 이게 한 사람의 시야가 한 시대를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818년 봄, 강진의 한 초가집. 한 노인이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그 책이 목민심서였어요. 500권 중에 가장 두꺼운 책, 48권 16책.
그는 그 책을 펼쳐줄 사람을 자기 생전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1836년 그는 75세에 죽습니다. 강진을 떠난 지 18년 뒤, 고향 남양주에서요. 그가 죽은 뒤에도 이 책은 60년 가까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은 대학원 교재에 있어요. 공무원 시험 필독서에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 일본의 행정학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습니다.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책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 책은 한 시대의 매뉴얼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통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은 현장에서 멀어진다. 현장에서 멀어진 권력은 부패한다. 부패한 권력은 무너진다. 이 한 줄은 1818년에도 옳았고 2026년에도 옳고 2226년에도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박물관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펼쳐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다산초당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작은 언덕 위 차밭 사이에 자리 잡은 2칸짜리 초가집. 거기 마루 한쪽에는 정약용이 직접 손으로 새겼다고 전해지는 한 글자가 있어요. 렴, 청렴의 렴. 이 한 글자. 목민심서 48권 16책의 모든 내용이 결국 이 한 글자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의 공무원 행동강령도 모든 행정윤리 교과서도 결국 같은 한 글자 앞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대에서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강진의 한 초가집에서 200년 뒤를 위한 한 줄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 줄이 시행되는 게 어쩌면 우리 손주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그랬듯이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마칠게요. 정약용이 강진을 떠난 게 1818년 가을. 그가 마지막으로 챙긴 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옷 한 벌, 갈필 몇 자루, 그리고 500권의 책. 500권을 그는 한 권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18년의 기록을 단 한 줄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500권을 실은 짐수레가 강진에서 남양주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려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평생을 들고 다닌 짐. 그건 책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 한 줄을 함께 써내려가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